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먼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론직필의 상징, 관훈클럽에 초청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로 제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만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오늘처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정치의 길에 나섰는지, 그리고 목련이 피는 4월 10일까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미쳤냐?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만만한 곳 아니니 너만 소모될 거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고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봤습니다. 한 달이나 지난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은 100% 진심입니다. 그 후의 인생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을 정말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오로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것이 그걸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주 저보고 어린 놈이라고 하지만 제 나이 정도만 돼도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대충은 알죠. 저는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되면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큰 결정 과감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명분, 상식, 정의감 이런 기준으로요. 여기서 생각이 많아지면 사가 끼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일하는 세부의 과정에서는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리는 편입니다. 그 거꾸로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선택권과 경쟁이 존재할 때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저의 강한 신념입니다. 국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의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철학과 기본 방향을 가지고 개별적인 이슈마다 정답을 찾을 겁니다. 우파 정당이든 좌파 정당이든 중도 확장을 해야 한다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일관되게 중간 위치의 입장을 갖는 사람이라는 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도층이란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의 입장을, 어떤 이슈에서는 왼쪽의 입장을 갖는 사람들, 즉 평균 내면 대충 중간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분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중간 지점을 겨냥한 답을 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대신 개별 이슈마다 어느 쪽에서든 선명하고 유연한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끄는 우리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인혁당 사건의 국가배상에 대한 소위 비꼬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리 정부의 법무부였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이 판례의 변경으로 받은 돈보다 더 큰 이자를 나라에 토해내야 하는 억울한 사안이었죠. 지난 민주당 정부는 거칠게 말해서 자기 편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 싫고 귀찮아서 그 불합리를 방치했죠. 저는 그건 명백히 억울함이 있는 사안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데 진영 논리는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임 직후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는 그러다가 배임 책임질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비꼬문을 방치했지만 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그게 죄가 된다면 장관인 제가 처벌받겠다는 말로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군복무 중 순직한 고 홍정기 일병 사건에서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주기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 역시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는 내 편, 정치적 유불리가 낄 자리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파 정당이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유연하고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실용적일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책임감과 반의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를 것이고 이미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고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고 불편해하시면 과거처럼 시간 끌고 뭉개고 미루지 않고 바로 반응할 겁니다. 속도감 있게 결정할 거고 일단 그렇게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팀으로 실천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파이팅 있게 더 속도감 있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앞으로 많아지실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료 시민들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통, 안전, 치안, 건강, 경제, 의료 등 우리 사회에 깊숙이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격차 해소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역 간 이동에 불편을 주는 교통격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 격차,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 치안 격차, 이런 것들은 모든 현실 속에 국민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격차 해소 공약들은 우리 당의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우리의 그 책임감이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의 양상 때문에 지금 저희 당을 포함한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한동훈이 제시한 공약은 국민의힘과 저에 대한 지지율에 수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60%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이런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 금고형 이상의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 자금 수수에 대한 서약을 바로 이번
공천 신청의 필수 조건으로 해서 실천했고,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 무공천도 총선과 치러지는 이번 선거부터 바로 실천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얘기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큰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과거에 흐지부지 되던 정치개혁 논의들과 달리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진짜로 이걸 할 것이라는 점을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동료 시민들과 언론인들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이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더 발굴해서 더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습니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보침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동료 시민, 동료라는 말을 좋아하고 많이 써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료 시민에서의 시민은 특정 지역에서의 주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주체, 즉 개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국가의 시대, 국민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시대,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시민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번영과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시민들 사이의 연대의식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드린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반성합니다. 속도감 있고 활력 있는 정치로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하는 말과 행동에, 정책과 싸움에 공감하시면서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국민의힘의 정치를 국민의 정치, 나의 정치로 생각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국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목련꽃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셨던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러 올리었다는 것은 약간 저와 반대되는 면에서 실망하셨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반응이 너무 느렸죠. 싸워야 할 때 몸살이고 싸우지 않았죠. 그리고 다 떠나간 다음에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몸살이고 덤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당을 맡은 이후에 어떤 종류의 네거티브가 오거나 어떤 종류의 우리에 대한 뭐가 나오면 무조건 24시간 내에 반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나가는 경우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저를 거치게 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제가 한 번은 보고 나가게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슈를 24시간 이상 기다려주시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와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속도감을 이번 총선에서 충분히 보여드릴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다면은 어떤 권력의 실세 또는 의회의 기득권 이런 것들로 이제 대표되는 분들이 이번 공천에서 상당수 탈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권력의 실세, 의회 권력의 핵심 중에서 이길 수 있고 그게 우리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제가 집에 가서 말릴 겁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국민에게 설득이 있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것. 그분들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몇 선 이상은 그만둬야 되고 어떤 권력과 친하면 그만둬야 되고 이런 식의 논리는 이기는 논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상당한 참패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리고 선거는 이제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한 그에서 선거의 승패가 달려 있는데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국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수도권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희한테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나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가 의미 있고 헌신하려는 우리의 스타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도 그런 식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람을 제가 주도해서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도층에 대한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스피치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 저는 진보 보수란 말에 약간 불만이 있어요. 진보 보수란 말에는 가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거고 보수는 마치 수구인 것 같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실제 의미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좌파 우파란 말을 오히려 쓰는 편인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우파 정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과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정당이죠. 그렇지만 그 기본 하에서 피벗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도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저희는 이미 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중도층에 대한 이 말씀은 그러니까 개별 사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유연하게 답을 찾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는 정책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이 저는 공약을 낼 때 우리 공약팀에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세상을 바꾸는 공약? 그게 이번 총선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런 총선 규모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알죠. 그런데 제가 공약팀에 주문한 건 이겁니다. 4월 11일 기점으로 그 이전에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 수도권 시민의 삶이 그 이후보다 어떻게든 좋아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재원까지 마련해서 그거를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실천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결국 개별 시민의 삶이 나아지게 한다는 것에 우리의 진정성을 중도층이 봐주시고 우리가 정답을 내주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봐주신다면 우리가 바뀐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바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후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많이 져놓으면 우리의 인재풀이 부족하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의 최대한을 동원해서 의미 있는 지역에서의 상징성을 드리려는 겁니다. 저쪽은 정청래,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 논란도 감수하겠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더 서울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이번 총선 내에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국민일보 남혁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특권 세력의 그 청산이라고 이제 수차례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 여기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입니다. 그 공을 발췌해내서 수십 년째 울고먹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몇몇의 이해관계가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라면 나라에 해가 없는데요.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거든요.
어떤 보도에서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중에 70여 명이 운동권 출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사실 그 시기에 돌 한 번 안 던져본 사람들은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총학 같은 데서 학생회장 한번 해보고 뭔가 렛대를 달렸던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수십 년째 기득권으로서 혜택 받으면서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386이었다고 했잖아요. 386이 686이 됐어요. 그럼 그동안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혜택이 필요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시대의 정신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만 그렇습니까? 정말? 정말 그렇습니까? 사회 영역, 시민단체 영역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 얼마 전에 우상호 의원께서 나는 여러 번 속된 말로 여러 번 했었으니까 나는 안 하겠는데 그런데 아직 못 해본 우리 운동권 후배들은 좀 하면 그게 뭐 문제냐? 그럼 얘네들한테 가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부분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검사 독재라는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공방과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번에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겁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의인화해서 볼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런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할 경우에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민주당에 갑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치안이 약해지는 거고 우리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저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의 목표는 일당 최대 목표치로 잡자면 151석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국민의힘 총선 목표 의석은 어떤 건가요? 151석인가요? 아니면 민주당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되나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더독입니다.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죠. 저희는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숫자로 말씀드릴 만큼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151이라는 숫자가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분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분들 아니에요? 180석을 갖고 있고요. 지금 준연동제로 해가지고 위성정당 띄워서 또 사람들 모으겠다는 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소박한지 더 묻고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51이라는 그 숫자가 그 점을 좀 엿보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이 되니까, 설명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황준범, 한겨레신문 정치부장 질문하시는데,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전곡을 찌르는 아주 간단한 질문, 그리고 답변도 아주 이렇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시간, 세이빙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토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주 강하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작년 연말에 오셔가지고 이제 직접 만나보시기도 하셨고 어차피 4월에 총선에서 경쟁 상대이신데 경쟁 상대로서 이재명 대표 단점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대로 장점도 함께 장단점을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생각하는 걸 다 얘기하면 좀 너무 시니컬해질 것 같고요. 일단 정신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 동료 시민들께서 하시는 것이니 제가 장단점을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그 전통이 빛나는 민주당인지를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우리가 알던 장면, 윤보선의, 김대중의, 노무현의 민주당과 다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안타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걸 너무 자주 바꾸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지금 연동형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7, 8번 대선 공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건 없고 본인의 기분과 상황과 본인의 정치 공학만 달라진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시는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